최적 통화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통화지역이란 단일 통화가 사용되기에 적절한 크기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EU 국가들이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최적 통화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최적 통화지역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먼델과 맥키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적 통화지역은 여러 국가가 단일 화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환율이 절대 변동하지 않는 엄격한 고정환율 제도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적 통화지역에 대한 논의는 고정환율 제도의 지역적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논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적 통화 지역을 형성했을 때 이득이 무엇일까? 단일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환율을 변동하는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므로 거래 비용이 줄어들게 되어서 무역 그리고 자본, 노동 이동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최적 통화 지역의 형성은 효율성을 증진시켜 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효율성이 이피션시 게인, 효율성 이득, 이피션시 게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무역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국가 간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환율을 고정했을 때 거래 비용 감소에 따른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제 통합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최적 통화 지역을 형성했을 때 발생하는 효율성 이득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적 통화 지역을 형성했을 때 손실은 무엇일까? 최적 통화 지역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국가와 동일한 단일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환율 정책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자국 화폐가 없으니까 통화 정책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외생적 충격이 영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이쪽은 긍정적인 효과, 이쪽은 부정적인 효과를 주었을 때 외생적 쇼크가 동일한 금융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독자적인 정책을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안정화 손실, 스테빌리티 로스라고 한다. 상대 국가와 경제적 유사성이 높거나 그러니까 단일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영내 국가들의 경제적 유사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외성적 충격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유사해야 되겠죠. 이럴수록 독자적인 정책을 사용하지 못해 있게 되는 손실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유사성이 높은 국가들 간의 최적 통화 지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적 통화 지역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첫 번째는 경제통합의 정도가 커야지 효율성 이득이 커질 것이고 경제적 유사성이 커야지 이 안정화 손실이 작아질 것이고 그래서 경제통합의 정도가 크거나 경제적 유사성이 크거나 이런 국가 간의 최적 통화 지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 이동이 활발한 국가들 두 국가 간의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 요소 이동이 활발한 국가 간의 최적 통화 지역을 형성했을 때 안정화 손실이 작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및 임금의 신축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가맹국 간 경제발전 단계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가 서로 비슷한 경우 이랬을 때 최적 통화 지역을 형성했을 때 그 비용도 적어지고 통합으로 인한 이득도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99년에 이 유로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유로가 최적 통화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유럽 통화동맹, 유로 성립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를 살펴보시면
1971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되죠. 그럼 환율 불안정성이 커지니까 EU 국가들이 그들의 통화를 달러에 대해서는 변동하게 하면서 EU 국가들 간에는 변동폭을 제한하는 스네이크 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율 조정이 비대칭적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그래서 이제 1979년 EU는 EMS를 도입하였는데, EMS는 영내 통화들 간에는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역외 통화에 대해서는 변동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독특한 환율 제도였습니다. 자, 이 EMS가 1999년 EMU, 유로죠, 이게 경제통화동맹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EMU는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유럽 중앙은행을 설립하여 통화 정책을 독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통화 발행권, 통화 발행권도 없고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EU 가맹국들이 28개국인데 이 중에서 19개 국가들이 유로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 EU가 아닌 국가들 중에서 9개 국가들이 또 이 유로를 자국 화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MU 완성과 유로 출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EU 회원국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일 통화인 EMU를 완성하게 됩니다. EMU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수렴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회원국들이 있으면 이 거시경제 여건들이 유사해야 된다는 뜻이 이 수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렴 기준으로는 물가,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재정, 환율, 이 기준들이 국가들 간에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가 같은 경우에는 낮은 회원국들보다 1.5% 이상 높지 않아야 된다. 금리도 낮은 평균보다 2% 이상 높지 않아야 된다. 뭐 재정 기준도 재정 적자가 GDP 3%를 넘지 않아야 된다. 공공부채가 GDP 60%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환율 기준으로는 ERM, 환율 변동 허용폭 내에서 자국 통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런 어떤 수렴 기준을 충족을 해야지 이 유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유로에 가입하게 되면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3과 같은 이런 재정 정책도 제한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지극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1개 국가들이 이 조건을 충족시켜서 1999년 EMU 창립 국가가 되었고, 그리스는 2년 뒤인가요? 2001년에 EMU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달러하고 엔화에 대한 유로와 환율인데요. 여기가 지금 100이니까 출범시 100이죠. 100이니까 출범 초창기에는 유로화가 달러나 엔화에 대해서 약했다가 여기는 지금 달러에 비해서 강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환율이 100 이하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출범 시하고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제도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 중앙은행과 경제통화동 EMU에 참가한 회원국들의 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ESCB, 유럽 중앙은행 제도는 유로 통화지역의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치적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제도적 정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동통화정책 운영은 실질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제도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과 비슷하다. 그래서 참가국 중앙은행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연방은행보다도 정치적 독립성이 더 완벽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부터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통화 동맹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뭐가 있을까? 단일 정책을 쓰다 보니까 자기 나라 화폐가 없으니까 금융정책을 쓸 수 없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 외에도 보시면 유로존 국가들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게 되자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같이 강세가 되니까 이 남부 유럽 국가들이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이쪽은 수출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여기는 적자가 발생하고 여기는 흑자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외채가 증가하게 되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독자적인 환율 정책,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지 못해 남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위기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로존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 재화나 노동 이동이 뭐 미국처럼 자유롭다면 미국은 뉴욕이 어려우면 캘리포니아로 가고 캘리포니아가 어려우면 뭐 텍사스로 가고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유럽은 독일이 그리스가 어렵다고 독일로 이탈리아가 어렵다고 뭐 프랑스로 이렇게 쉽게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이동에 제약이 있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독자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의 사용도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통화동맹의 이익은 무엇일까? 여기 보시면 이익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단일 통화의 사용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환율 변동의 위험이나 환전 비용이 감소하여 무역과 투자의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단일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유상, EU 경제적 유상이 제고됐다는 거죠. 제고되고 대외 협상력이 높아졌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남부 유럽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대개 이제 남부 유럽국 그룹 A, 그룹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룹 A는 대체적으로 남부 유럽, 그룹 B는 대체로 물가가 안정적인 뭐 독일, 프랑스 이 북유럽 국가들, 북부 유럽 지역의 국가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남부 유럽 국가들이 높았는데 이 유로 출범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화가 국제통화로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EU 국가들이 세뇨리지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것도 이익이라고 보겠습니다. 교과서 박스에 보면 그리스 유로존 가입이 적절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스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 네덜란드 이런 국가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 관광이 주로 주 원이니까 화폐를 단일 통화를 쓰게 되면 산업 구조가 다르고 경제적 유사성이 낮은 상태에서 이 그리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 그리스는 엄청난 재정 적자, 누적 외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것은 유로존 가입이 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신용도가 높아지고 단일 화폐를 쓰게 되니까 그래서 차입 비용이 낮아지니까 외채가 증가하게 되고 빚을 많이 낸 거죠. 그리고 정부 재정 적자가 점점 늘어나게 됐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채권 금리가 대폭 상승하게 되죠. 위기가 닥치니까. 그러면서 외채 이자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출이 늘거나 관광 수입을 늘려서 외화를 획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일 통화의 유로존 국가인 그리스는 금융정책도 사용할 수가 없고 환율 정책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재정 정책인데
이 궁극적으로는 이 재정 정책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시장 마음대로 정책을 실시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그리스가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 고유 화폐인 드라크마,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차입 비용이 높았을 테니까 외채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부 재정 적자도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이 드라크마 자국 화폐를 갖다가 평가절하죠. 평가절하를 통해서 수출을 늘리고 관광 수입을 늘려서 외채를 갚아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같이 경제 통합 정도도 그다음에 경제적 유사성도 다른 국가들하고 높지 않는 상태에서 최적 통화지역을 형성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 형성 여건은 EU 국가들처럼 비교적 양호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개방적인 소규모 경제일수록 통합의 이익이 큰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방도가 높고 또는 소규모 국가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내 교육 비중은 EU 못지않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통합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동아시아 국가들 간 노동과 자본의 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한 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은 EU 가맹국들보다 경제적 유사성은 높지 않지만 외부 충격에 대한 영향은 유럽 국가들보다 대칭적,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건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EU 국가 못지않게 통합의 가능성, 여건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동맹 여건은 유럽에 비해 뒤지지 않지만 통화동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통화동맹의 결성에는 경제적 여건 외에도 정치적 협력이 필요한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 간 정치적 협력의 경험이 많지 않고 특히 중국, 한국, 일본 간에 정치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